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 붙여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젯밤 예고한 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발사 2분 만에 폭발해서 실패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최근 동향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가 179, 부 111, 무효 4. 오늘 투표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신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뭔가 이변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5명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부족한 4명이 이탈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 이 최상병 특검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그런 소망들이 아직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거나 그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본회의였기 때문에 기념품으로 가져온 건데 네. 이 피켓팅을 했어요. 야 6당이. 그래서 이 특검을 꼭 우리가 마무리하겠다. 21대에는 불발됐지만 결국에는 22대 첫 번째 법안으로 이 최상병 특검 다시 발의하게 되면 그때는 192명의 범야권의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특검으로 갈 수 있다. 그 가야 되는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가 있긴 하지만 지금 7월 되면은 정보통신망의 기록들이 다 삭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제대로 진실 규명해서 억울한 죽음을 꼭 규명하고 싶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을 정치가 꼭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흥 부대변인 이제 뭐 표 분석이나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총평 차원에서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저는 정략적인 정치적인 어떤 특검의 의도가 다분히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힘으로써 단축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 대해서 여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단일 대우를 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22대 국회에서도 또 특검이 발의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당이 뭐 성공했다, 뭔가 막아냈다 이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뭔가 진실에 가까워지면 이 특검에 대해서 일종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표를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도 부 플러스 무효표가 많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여당에서도 좀 이탈표가 한두 표 있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신 의원님? 지금 기권표가 4표인데요. 그중에서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가하고 점을 찍거나 이랬던 부결표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 4표 중에 3표가 그랬던 걸로 보기 때문에 일부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느 당 표가 이탈표가 몇 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그렇죠. 4개의 기권 중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표에서의 기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5명이 이탈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님이 커밍아웃 했는데 예. 그중에서 제대로 찬성을 하신 분이 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적절성이나 아니면 오히려 양쪽에서의 크로스오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측했던 대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그 여당에서 5분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찬성표를 전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자기가 하고 그게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석될지 여지도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파악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찬성을 했는데 이거를 반대했다 보지는 않고요. 지금의 야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을 받기 전과 후가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가지는 어떤 그립감이라 할까요? 장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실되게 야당 국회의원이 볼 때도 이게 진실에 다가가는 면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막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은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을 받기 전과 공천을 받은 이후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뭐 58명의 낙천 뭐 불출마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면 저는 그쪽에서의 이른바 반란표도 제법 나왔을 수 있다 봅니다. 한때는 갔다가 여당은 퇴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부 나왔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검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통과됐을 때 찬성이 됐을 때 가는 파급 효과 그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엄중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일종이 있지만 이 국민들이 이 특검을 바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특검의 내용 중에서 독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에 찬성된 여론이 특검을 무조건 이 방식의 특검으로 이렇게 해라는 그 내용과는 약간 저는 결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실제로 찬성표를 여당 측에서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역으로 볼 때 야당 쪽에서도 제법 반란표가 나왔다고 봅니다. 신혜영 의원님,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에 민주화 유공자법인가요? 해가지고 한 7개 법안이 또 상정이 돼 있나요? 지금 본회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상정이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안건 추가 상정의 건을 지금 표결로 붙였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야권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 당연히 상정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가결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장님이 7개 안건에 대해서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4.16 세월호법과 그다음 양곡관리법 그리고 네네. 농수산법 등등 해서 7개 민생 법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 의장님이 상정을 하실 건지 상정을 하면 당연히 표결로 가면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과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회의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 제가 잠깐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최상병 특검 통과 안 되는 거 보면서 부결됐을 때 창관 중에서 해병대 당사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상당히 고성과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부결되면서 이번 정권 어떡하려고 하나라는 상당한 걱정이 됐습니다. 21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2대에는 그 국민적 열망이 상당히 뜨거워질 건데 이 최상병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아마 정권이 민심을 수용하는 거에 반대로 간다는 비판 그러면서 국정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과연 이렇게 언제까지 방어막을 치면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국민의힘이 뭔가 당론으로까지 이렇게 표틀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총선 끝나고 나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한번 제대로 민심을 수용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1003님. 당리 당략 투표 행태가 사라지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2대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이 이제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상은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자,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김기웅 대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대보다 22대가 여당 입장에서는 표결을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해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요번에 그 해병대 특검 해병대원 특검 부분이 하나의 좀 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108대 192 지금보다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볼 때 지금 21대가 끝나고 22대에서 이 특검법이 발의되기 전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보다 진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이 논평이나 여러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수처 수사 언론에 지금 나온 것들을 근거로 이게 문제 아니냐 저게 문제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증입니다. 그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야당이 볼 때 이런 게 진실이 나왔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공수처 수사를 그냥 이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이게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시고 여당도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2명이 추천하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또 수사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 이런 특검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다시 말해서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수사는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는 별건 수사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영수회담에서 우리가 이태원 특별법을 영수회담 이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나왔던 독소조항을 여야가 서로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할 때도 지금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수정된 내용을 가서 여당이 충분히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양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선 말씀. 좀 정정할 게 있는데 오늘도 이 최상병 특검이 안건 상정되면서 여야가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특검 인사 추천을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먼저. 네. 그 4명 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거고요. 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드루킹 사건 때나 아니면 최순실 사건 때도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건데 왜 이게 야당의 추천이라고만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정당치 않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21대 때 통과할 수 있다면 또 예. 소통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게 불발되면서 야 6당이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게 개혁 신당은 이제 앞으로 들어올 당이고 새로운 미래, 진보당, 조국형 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네네. 야당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만큼 집회 시간도 길어지고요. 발언이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야당이 이런 것들에 법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든이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뭔가 세계 기록을 깨게 될 계기가 22대 때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민심을 잘 수용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도 같이 감안해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이제 연금 개혁 법안 관련인데요. 여당 중진과 경제통 사이에서 민주당의 모수 개혁 제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구조 개혁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측은 이제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인데 반면에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일단 모수 개혁이라도 받는 게 의미가 있다. 4% 올리는 게 지금까지만 한 26년 걸렸다면서요. 그 안 올린 게.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있어요. 일부 경제 전문가나 그 중진 의원들이. 김비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모수 개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내는 돈에 대해서 9%에서 13%까지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45에서 44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45가 본인들의 아닌데 민주당이 아닌데 처음부터 왜 이거를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첫 단추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통 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면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져간 거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는 45가 본인들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당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당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구조 개혁까지 기초연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역연금에 대해서 같이 이런 관계 속에서 구조 개혁을 하면서 모수 개혁에 있어서의 그 수치 44%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되는 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딱 깡그리째 무시하고 그냥 45하고 45 중에서 하나를 그냥 1% 차이니까 별거 없으니까 이건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수 개혁도 그다음에 연금 특위에서 애초부터 구조 개혁까지 들여다보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저는 구조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만큼 이 13%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구조 개혁까지 포함해서 22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을 딱 이분법적으로 딱 무자르듯이 잘라서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하자, 이거는 전체 개혁을 하자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는 55년 고갈되기 때문인데, 그건 고갈을 몇 년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국민연금이 워낙에 보건복지 소관이었고 저희도 국정감사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번 국회 때는 내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또 불발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합의된 부분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을 논의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었던 건데, 이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빠르게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2대 국회 열리면 이제 또 상임위 협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26년에 또 지방선거 있고 27년에 대선 있단 말이죠. 9%에서 13%로 올리는 것조차가 정말 그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인기 없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가까울수록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민주당에서 45에서 44로 이렇게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만약에 22대에서 원점 재검토하게 되면 다시 소득 대체율 50%부터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다 보면 언제 또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 요원해졌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마치면서 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점은 내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하여튼 소회를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4년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의정활동 기록들 쭉 보고 후원했던 거 다 어떻게든 기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선은 오늘 이태원 유가족 분들한테 1억 원을 제 후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박수 잠깐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예, 칭찬받으려고 잘하셨어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예. 정말 그 이태원의 진상규명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기부를 하면서, 그래도 지난 4년간 제가 코로나19로 사실 비례 1번으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당이었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참 국회의원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리고 제대로 정치하고 정책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축복받은 의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서 지금 의료 대란에 환자 열심히 보면서 또 현장을 지키겠지만, 아쉬웠던 점은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상임위 열고
법안 검토하고 정말 민생 법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정쟁이 있었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여가위 간사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등 잼버리 이슈 등으로 제대로 많은 법안들을 심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여운을 남기고 지금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뭐 예. 영역이 꼭 이 여의도가 아니더라도 예. 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선 요즘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발언 할 때만 해도 그때 아마 원내대표 된 직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부다 했었는데 최근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를 총체적 재설계 성역 아니다 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사실상 종부세 폐지 방안을 시사한 게 아니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카드를 이렇게 좀 중요한 직책이 있는 분들이 꺼내든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왜 이 배경. 타이밍에 굳이 이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도층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 왜냐하면 부동산 서울에서 너무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상들이 정말 강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하는 동시에 올바른 종부세에 대한 재개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도 이제는 조금 더 뭔가 확장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거 중요한데 예전에 21년도에도 사실 그 종부세 기준 올릴 때 상향할 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네. 우리 당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층을 지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한 반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돼야 되고요. 저는 다른 뭐 정치적인 그런 정쟁 요소보다는 이런 부분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면서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는 집권 수권당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런 논의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그 종부세 폐지가 그렇죠. 그런 네. 건데 그 어떻게 핵심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중도층이나 이런 외연 확장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인 노선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 지금 민주당이 서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하고도 무관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이 좀 왔는데 김기용 대변인 어떻게 이게 보세요? 보면 이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네.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어떤 대권 그다음에 중도로 가기 위한 그런 포석 여러 가지 좀 긍정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나마 나오는데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른바 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중도적인 포석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때 이른바 이제 목적세 형태로 1%의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목적에 맞지 않죠. 이미 1% 부자 1% 내는 게 아니라 제 수치를 보면 2021년도에 워낙 그때 공시가격도 막 올리고 종부세율도 막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자세도 아닌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징벌적 성격이 커서 수요를 부러뜨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 집을 사려는 사람, 그다음에 세입자, 그다음에 주인 다 불만족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는 2022년도 대선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념이 앞서는 막연한 이념 속에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층적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당위론적으로 삶을
구겨 넣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에 종부세 관련해서는 야당이 제기를 한 만큼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서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시대적으로 변했지만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틀은 커졌지만 그걸 담지 못하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김기흥 전 부대변인께 이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시점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단과 약속했던 김치찌개 만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의 레시피로 끓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주시는 음식 먹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죠. 여러 차례 있으니까. 있습니다. 김치찌개 드셨어요? 아 김치찌개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네. 그때 제일 맛있는 거 한 가지 찝으면. 저는 저기 샐러드 관련해서 빵에다가 넣는 거 되게 맛있는데 그게 왜 맛있냐면 이른바 사라다빵. 네, 사라다 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네. 그 저희가 이제 선거를 제가 그것도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선거 내내에서 은박지에 호일로 된 것들을 줘서 이 이동할 때 먹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선거 때 성렬이형 밥집이라고 예. 그걸 했는데 대통령이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기 불고기는 미리재야 맛있다. 그게 뻔한 내용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세팅? 그러면 사람이 오기 전에 카메라 안 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당시 후보 시절에 양파 까고 불고기를 막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카메라 안 돈다 했더니 딱 하는 말 미리 재야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한 끼 한 끼를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그런 걸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찌개 종류나 국물 있는 거는 좀 먹어본 기억이 없으세요? 그거 하는 건 봤습니다. 야, 그러시구나. 주로 술안주 좀 잘 만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버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교수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 식사를 많이 대접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본인이 직접 요리해서. 예, 그랬군요. 이런 모습 보니까 신 의원님 어떠세요? 아니 그런 인간적인 뭐 휴먼 터치도 좋긴 한데요. 우선은 국정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난과 이렇게 민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력을 보여주시는 유능한 정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증가하는 가운데 곳곳에 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청담대교 위 양방향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시내 쪽 분당 수서로 1차로에 추돌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뒤로 복정부터 막히고요. 또 청담대교를 기점으로 강변 도로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반포대교 지나 3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 더 혼잡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 3차로에 낙하물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토평까지 정체 보입니다.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또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뒤로 3km 정체고요. 하남방향 정체는 일죽 일대와 또 남이천 중부 1터널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란과 비봉, 광명역부터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합참과 일본 측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쏜 로켓은 발사 직후 2분 만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최근 북한 이슈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잘 안 지내셨습니까? 늙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예.
북한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고를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0시부터 6월 4일 오전 0시 사이에 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첫날에 발사를 이제 감행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우방국 중국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보란 듯이 미사일 날렸습니다. 네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뭐 타이밍을 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것도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전략적 도발을 했다라고 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사실 군사 정찰 위성을 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네. 한 서너 번 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한번 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언제 북한이 쏠 것이냐를 계속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리창 총리가 한반도 서울에 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리창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네. 이 한일중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언급을 두고 북한 네. 외무성은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제 위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쏘아 올렸지만 중국이 참가한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렬한 비판 논평을 낸 건데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통상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뭐 그것을 이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핵 관련된 문제랄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북한이 이제 그동안 구조를 이렇게 짜왔습니다. 이제 북중러를 자기 편으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하고, 그다음 한미일이 이제 다른 축으로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이 대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한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불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물론 실패했지만 그걸 쏘면서 불만을 노출시켰다고 봐야 되고 또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또는 대화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북한 나름의 좀 쐐기를 받고 싶은 이런 차원에서 좀 강한 반발의 표현들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발사 후 1시간 반 만에 이제 실패 사실을 인정하면서요. 사고 원인을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로 이제 꼽았습니다. 네네네. 북한이 지난 3차례 정찰 위성 발사 때와 달리 1단 분리해서 이제 실패한 건 네네네. 액체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일까요? 그 전에도 액체 엔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액체 엔진이 좀 달랐죠 이번에. 네. 지난번에는 다른 액체 엔진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백두산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엔진이 이번과는 좀 달랐다 이렇게 북한이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연료를 보면요. 예전에 그 1차 발사랄지 이때 그 연료는 산화질산을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걸 연료로 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액체 산소 산화제에다가 석유 연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케로신이라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연료를 이번에 쓴 겁니다. 액체는 액체인데 네네. 우리 한국 누리호와 같은 구성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그동안 발사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엔진과 그다음에 연소 작용 그다음에 연료를 썼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이례적인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급작스럽게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2분 만에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요. 네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진 이제 많은 지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네네. 북한의 기술이 수준이 낮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고급 기술은 전수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지 이거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뭐 현재로서는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이 2분 만에 폭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서해안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 서해안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번 러시아 기술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빨리 폭발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일단 그 로켓 관련된 부분에서 연료통이 이제 서해안에 떨어져서 우리가 회수한 적이 수거하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보면 북한이 이제 러시아 관계를 특수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데 네. 북한이 지금 이제 러시아의 그 포탄이랄지 또는 여러 그 무기 체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인 것이고 네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것이 이제 석유랄지 뭐 여러 자원도 있지만 고급 군사 기술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된 부분이랄지 네네. 위성 관련된 핵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북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번에 러시아 기술이 빠른 속도로 북한에 이전이 됐는가 여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접목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오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기술이 빨리 북한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서 이번에 폭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에 미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뭐 늘 그랬지만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네. 북한은 우주 발사체인 위성 발사라고 항상 주장을 하지만 우주 발사체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제 기술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의 의도는 결국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네. 지적한 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 나온 건데 네. 안보리 결의 위반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그 제재 위반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 북한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위성을 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특히 ICBM 발사는 거의 기술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인공위성은 이제 대기권 성층권으로 나가서 우주로 가는 것이고 ICBM은 이제 그것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위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미국이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 의장국 15개 이사국이 영문 국가명 알파벳 순서로 이제 한 달씩 맡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2년 임기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다음 달 6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이제 맡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만에 일이라는데 네. 그 의미 짧게 좀 짚어주세요.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좀 한 달간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안보리 의장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입김이 또는 우리의 어떤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장국 한 달 뭐 짧긴 합니다만 네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 토의 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네네. 역시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구체적으로 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면 북한이 핵 개발 과정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가상화폐를 네. 이제 탈취하는 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한 달 동안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슈화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로 한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조치와 어떤 성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제로 올리고 그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해도 네네. 사실상 유엔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그런 수단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안보리 무력화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좀 다른 방식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어떤 그 방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기구는 유엔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 제재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그 독자 제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미국의 제재 같은 경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미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엔 제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뭐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느냐 여부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한국의 대화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한국이 중국과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결집된 입장들을 좀 정리하는데 중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이 관계 이제 차이점은 아무래도 중국하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교섭력이라 그럴까 네. 대화의 공간이 좀 더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과의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우회적으로 이제 한국의 포탄이랄지 이런 게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뭐 이런 과정들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이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네네. 자, 이번에 이제 3대 세습 공고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볼게요. 네네네.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옆에 네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이제 북한의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가 있는데 이게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지구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바깥에 이제 아주 큰 초상화가 걸린 걸 우리가 최초로 확인한 것이죠. 네네. 결국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자립 독립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 자신의 외교, 자신의 경제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해나가겠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숭배, 우리가 이제 우상화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5월 21일에 북한 당 중앙 간부학교의 그 모습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그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후광 효과가 컸다면 네네. 이제는 자신 스스로의 발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네네, 그런 그렇죠. 효과로 이제 체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 2024년 이 시점에 지금 네.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이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 달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2번 바뀌고 3번째 거의 바뀌는 시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을 해온 겁니다. 네.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의 정치를 본인의 외교, 본인의 경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40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정치와 외교를 또는 경제를 풀어나가야 본인의 치적을 만들고 또는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정치 행위랄지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 지금 시점을 잡은 것이다. 또 미국 대선이랄지 또는 전반적인 국제적인 정치 일정이나 외교 일정을 보더라도 네.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 15일 태양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 전후로 이제 각종 문화 행사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네네. 올해는 아예 태양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태양절을 이렇게 삭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의도 역시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우상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그 스스로 독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네. 이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새로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대의 지도자들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본인으로 모든 그 포커스가 또는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그것을 원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여러 홍보 전문가들이랄지 또는 북한 내부의 그 개인 숭배, 우상화 이것의 어떤 경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김일성보다는 이제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으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할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뭔가 성과를 거두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막 내린 그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화는 복원됐는데 북핵은 아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정상은 한 목소리로 비핵화 촉구했지만 중국은 영내 안정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 언급하지 않았고요. 맞습니다. 아까 북한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만 불만을 표출하는데 정말 중국이 비핵화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가 있을 텐데 대러시아 관계와 비교해서는 네. 조금은 애매한가요? 그래 우방이긴 하지만 북중 관계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북중 관계가 70, 80이고 네. 북러 관계가 20, 1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줄 수 있었다면 예. 지금은 북중 관계가 60%, 북러 관계 한 40% 이렇게 북러 관계가 많이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호 간에 매우 필요한 관계인 것은 네. 분명한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입장이나 또는 거꾸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변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당장은. 뭐 그렇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북중 관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구조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고 팔도 안으로 굽고 그렇습니다. 탄탄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네네. 북일 관계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올해 안에 그 기시다 총리의 방북에 이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안에 좀 실현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고이즈미 그 수상의 방북을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네. 미국이 다 작업을 해놓으면 선수를 치는 건 일본입니다. 보통 보면. 과거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국교 정상화 때도 일본이 먼저 그 정상화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일본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는 또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납북자 때문에 그런가요? 납북자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네. 어쨌든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들을 네. 정상이 가서 좀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들을 좀 복구하고 그것을 좀 높여야 네. 일본 내부 정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원하고 있다. 북한도 지금 이제 중국 러시아 관계를 기피하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역시 일본 또 미국 앞으로 선거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시다의 방북 제가 질문 드렸는데 푸틴의 방북 네네. 이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네네. 이거 올해 안에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제 그 러시아가 방북은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혹시 이제 북평양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스크바를 자주 비울 수가 없고 긴 시간을 비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여름에 보면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러시아가 이제 경제 포럼을 주최하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 왔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시점이 여름인데 그때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봐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과정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미 대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11월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나가 한반도 정책이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네. 어떤 부분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직거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하노이에서 있었고 네. 판문점에서도 만났고요. 3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결국 평양과 워싱턴의 어떤 직거래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든 정부 갖고 있는 대북 정책보다는 좀 더 직선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뭔가 자기가 성과를 거뒀다. 네네. 또 나중에 뭐 노벨 평화상도 뭐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마 북한과의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와는 좀 더 결이 다른 네. 방향에서 북한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네네. 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무렵 수연이는 어린이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엄마. 결국 수연이는 보육원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부모님도 수연이를 또 다른 보호기관에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해가 넘도록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수연이. 하지만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소중한 적금 모두를 보이스피싱으로 잃으며 세상을 향한 수연이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버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지금은 거동조차 힘든 상태.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수연이의 마음은 더 움츠려만 듭니다. 수연이가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5.6도를 기록했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의 기온이 19.8도 등 2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동해안 쪽은 좀 선선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대부분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당분간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저녁까지 충북과 영남, 전북 일부 약하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이란 식구가 있는데요. 달력상으로 여름이 나흘 뒤인 이번 주말에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등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23에서 30도의 분포로 내일도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고요. 내일 밤부터 서해상과 동해상의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고 아침에만 다소 쌀쌀할 걸로 보여지고요. 동해안은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모레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고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강원 인제 부대에서 육군훈련병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2명이 혐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군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경기도 지역 군부대 소속 20대 초급 간부 1명이 간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우리 감시 자산에 포착된 지 약 2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 결과 연금 개혁 방안, 한일중 정상회의까지 나라 안팎의 현안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엔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열면서 당의 활로와 보수 재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죠. 윤상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예. 스튜디오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예, 예.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수도권 인천에서 내리 5번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도 있고 이번 선거 힘겨운 싸움에서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번 총선 윤상현을 당선시킨 민심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무소속으로 가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아시다시피 정권 심판론에 이제 바람이 드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살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소속 계속 우리 주민분들께서 저를 세워주시면서 일종의 주민분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나. 제가 진정성. 예. 네네. 사실 뭐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어떤 이념보다도 사람이고요. 또 당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뭐 말이 아니라 이 신념화돼 있고요. 그게 또 실제 행동을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또 지금도 사람의 헝그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 중심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옛날에 이제 어느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저 자신의 정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새롭게 내려보겠다. 네. 정치적 자, 길도자가 있다면은 정직인이다. 결국 사람이고 결국은 휴머니즘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게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치부 기자 중에 상현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죠? 예, 되게 많습니다. 자. 되게 많습니다. 제가 또 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동안 이제 그 총선 끝난 다음에 막 좀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야권에 192석 갖다 준 정당 맞나 싶을 정도로 한가하다. 지도부 폭파시켜야 한다는 상당히 과격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속이 되게 끓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보수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 여러 차례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속내라든지 그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는 속내라든지 왜 이런 세미나를 계속 여시고 계신 겁니까? 그 당 지도부 폭파가 아니라 당 중앙을 폭파해요. 옛날 그렇군요. 모택동이 문화혁명 그렇죠. 홍위병들한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라 했듯이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당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이 당 중앙을 폭파시켜야 됩니다. 우리 당의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 DNA를 폭파시켜야 이 당이 산다. 마오쩌둥을 인용하신 거네요. 예. 네. 그 말을 인용해서 했고요. 왜 이랬냐면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네. 19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대참패를 한 적이 처음이고요. 또 우리 정당, 우리 보수 정당이 3연속 패배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우리 수도권에서 110석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 연속. 네. 떨어지는 것도 연거푸 떨어지는 것도 처음이고요. 이런데도 우리 당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고요. 지금도 위기가 위기임을 모르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던 시대에 당 혁신의 화두를 던지자. 정말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 네. 제가 수도권 위기다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게 올 거라고 참패가 예견돼 있음에도 가만히 비겁하게 앉아만 있었죠. 그 비겁함에 대해서 네. 침묵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침묵한 거에 대해서 비겁했다 이거예요. 그 비겁함에 대해서 분노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대참패가 됐는데도 네. 가만히 있어. 저는 그것을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분위기라고 하고. 공동묘지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 같은 분위기를 깨라.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라. 그리고 혁신해라.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다음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정말 힘들어진다. 이미 정책 지형이 이미 벌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게 벌써 수년 전에 그렇게 됐다. 지난 4년 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지금도 운동장인데. 이대로 가면 이게 굳어진다는 위기감 그런 건가요? 이게 굳어집니다. 정책 지형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은 이 당이 어떻게 되나. 이 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저 윤상현 개인의 정책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로 현장에서 처절하게 절실하게 또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내일은 예. 대구에서 이제 토론에 나서시는데 주제가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 안팎의 목소리를 들으신 자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구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들, 뭐 전문가들 보시고 토론 잘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영남당으로서 갖는 한계라든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타파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권이나 중원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진. 네. 우리가 수도권이나 중원을 전진해야 되는데 한번 민당을 한번 보세요. 민당 호남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미 전진해 있잖아요. 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전부 다 수도권 인사들입니다. 우리 당을 한번 보세요.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 하는데 저희 같은 수도권 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수도권 의원도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면 야 우리 수도권을 보수의 이 팔다리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고 수도권이 보수의 팔다리라면 싸움은 누가 하냐. 팔다리에서 이루어진다. 네. 심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근거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남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지만은 네. 영남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수도권 중원으로 확장하자, 전진하자. 이게 바로 박정희 정신 아니냐. 박정희 정신이 우리 영남당의 뿌리고 박정희 정신은 결국 가난해서 어떤 부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 영남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박정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신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그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영남에 국한되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하자. 네. 그래서 거기 가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자, 예. 오늘 21대 마지막 본회의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이미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저도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절차적인 문제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의총에서 법리적 문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녹취 파일이 나오고 관계자들 계속해서 지금 줄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정부 때 만든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고 특검으로 가자. 이게 절차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고요. 또 하나 이제 법리적인 문제 이게 의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2022년 7월 달인가 군사법원법 일부. 근데 의원들이 법을 잘 모르면 그거 안 되는데. 예, 그 그죠?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당연히 이게 뭐 수사구나. 박정훈 대령이 하신 게 수사구나. 수사 외압이 있었구나. 이렇게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은 군대 내 어떤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2022년 7월 달부터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헌병대 수사 단장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수사권이 없어요. 네. 기초조사 자료를 해요. 그것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수사권을 가진 양 어떤 법률적인 규범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네. 그 월권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방위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오늘 또 의총장에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11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표, 부결표가 111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당에 있다가 무소속 가신 분이 황보승 의원하고 하영재 의원 두 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탈표는 한 2표에서 4표다. 2표에서 4표. 그래서 방송에는 10표까지 나올 거다 했는데 저는 천만에 그렇게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면은 지금 특검을 통과시킬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자,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 특검법 이제 재발의할 예정이고요. 예. 이거를 포함해서 22대 국회 정말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고를 과연 여당이 어떻게 넘을지 뭐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 이른바 입법 독주와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참으로 힘듭니다. 이게 이제 20대 국회가 완전히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108석이고 민당이 171석이고 범야권이 192석이거든요. 네. 결국 야권은 계속해서 뭐 이제 특검법 이거저거 몰아서 특검법을 할 거고요. 우리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결국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정치의 복원이고 대화 타협의 어떤 정치거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걸 네. 방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이제 여권 야권의 이제 최고 지도자 모임의 정례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래도 어떤 이제 저쪽 민당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이나 서로 좀 관록 있는 분들이 어떤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중진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 여야가 이왕이면은 타협, 상생의 어떤 그 뭐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399님 위기에 민감할 때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예. 윤 의원님한테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자, 국민연금 개혁안 이제 21대 국회에선 불발됐는데 예.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요, 정말로 어떤 오늘 뭐 부결된 특검 법안, 또 뭐 민당이 오늘 한 3개 법안을 이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이 법안보다 가장 중요한 법안, 정말 100배, 1000배 중요한 법안이 뭐냐? 바로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하루에 우리가 부담되는 액수가 1,100억에서 1,400억이고요. 네. 1년이면 50조의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미래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나마 단안을 내려주셔서 야 이왕이면은 보험료를 9에서 4% 올리는 거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3이냐 45냐 서로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티격하다가 네. 결국에는 44%. 우리는 국민의힘은 43주였고 민당은 45를 주장했는데 44를 받겠다라고 네. 해서 물꼬가 트는 듯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44%라도 받자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소득 대체율 아니면 보험료율에 관한 모수 개혁이거든요. 네.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 근데 우리 지도부는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하고의 통합 문제, 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예를 들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하고의 연계 문제, 또 자동안전화 장치 이런 거를 같이 하자는 건데 솔직히 모수개혁, 구조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다 이걸 동시에 하기가요. 네.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 추경 원내대표는 12월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나 방법이나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이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모수 개혁을 해서 모수 개혁을 가지고 우리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걸 가지고 구조 개혁이 훨씬 더 낫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룰 수가 없고 21대 국회는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나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초반에요? 초반에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물론 처음에 국민연금 특기가 구성이 되겠죠. 네. 그런데 특기 구성해봤죠. 주호영 의원 다시 또 위원장 맡으시고 예. 여야 간의 어떤 이견이 없고 이것은 계속 논의해 왔고 또 국민 그 연금 특기 공론화위원회 뭐 김상균 위원장 도 거기도 다 이 논의했던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그 논의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경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하자. 그래서 아예 6월 달에
이것만이라도 보수 개혁을 위해서 연금 투기 또 원포인트 국회 이거를 먼저 추구하는 게 어떻겠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윤 의원님께 관심이 많은가 봐요.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문자 2개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4309님 당대표 출마해서 바로 잡으시죠. 말씀보다 실천 하셨고요. 2081님 208 하나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실 건지 그렇다면 누가 제일 경계해야 할 맞수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진짜 저는 정책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같이 처자고 절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수도권 의원으로 살아남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가장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당을 어떻게 개조시키고 변화시킬까. 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또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너무나도 큰 주제인데 큰 주제로 가야 되는데 네.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 큰 주제 하나의 서브 주제밖에 안 됩니다. 작은 주제. 그래서 이 서브 주제에 지금 매달리면 큰 주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들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결국 전당대회를 하는 그거 전당대 누가 나오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하고 혁신하는 변화 혁신의 방향의 그림 그리기.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당을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되겠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 우파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보수 혁신이란 큰 그림하고 맞물려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보수 혁신은 그 단어 자체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수, 진보 두 단어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 보수의 이미지가 너무 태행적이고 수구적이고 어떻게 보면 꼴통적이고 남북관계의 어떤 이 추동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질 줄 모르고 타락한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수라는 이 단어가 18세기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보수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전통을 중시하죠. 법 질서를 존중하죠. 그런 가운데 개혁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보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도부터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 14년째 하고 있는데 보수당도 노동당에게 10몇 년 정권을 빼앗깁니다. 그때 이 2004년도인가 그 노동당 시절에 보수당의 한 대표 마이클 하워드라는 사람이 네. 보수라는 건 이런 거야. 역사를 중시한다. 이건 보수주의자야. 내가 자유를 추구한다. 또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도 보수자야. 그래서 16개 강령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강령을 만들어서 우리 당하고 국민들한테 꼭 제시해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수의 제자리 찾기. 결국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이거에 방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수 지지자로 사는 게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보수의 혁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혁신 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큰 틀의 어떤 걸음을 하고 계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8144님, 인천 사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윤상현 의원 님도 없어요. 윤상현 의원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권 도전하십시오. 약간 국민의 명령 같은데요. 그리고 야당과도 대화하면서 협치 물꼬를 트시길. 이러다간 나라 두 동강 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우리 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 아주 친합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 자정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는 누구보다도 이 정치를 복원시키고 타협과 이 협치의 정치 문화를 제가 이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총선 우리가 대참패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된다. 또 야당 의원 정성호 의원 같은 분도 만나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정책 복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 변화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께서는 또 20대 국회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임하셨습니다. 예. 어제 마무리된 한일중 정상회의 평가를 좀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한일중 정상회의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정상회의를 몇 년 만에 했느냐? 4년 5개월 만에 했습니다. 네. 4년 5개월 만에 했는데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중국의 청도를 방문해서 이제 회의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4년 5개월 만에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요. 네네. 또 한중 관계, 또 미중 관계 악화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를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이제 이 준비하면서 결국 삼국 협력 체제의 어떤 이 복원을 했다. 네. 또 정상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또 관계 개선, 경제 협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고위급 협의기구거든요. 원래는 1999년 그때 네. 이제 오부치 게이주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당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에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원래는 이제 경제 문제 위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치, 국제, 외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제 공동선언문 보면은 한 6개의 주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또 뭐 재난, 안전, 뭐 보건 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6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리화시키자. 장관회의도 정리화시키고 또 한중일 간의 FTA 우리가 이제 그거를 2012년도에 하다가 이제 19년도인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안 되겠는데 다시 재개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급망, 자원 문제에 대해서 공급망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식의 어떤 성과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예. 마지막으로 나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게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22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 또 특히 국가 어떤 경쟁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문제, 또 연금 개혁도 당연히 들어가죠. 네. 4차 산업 문제, 또 신산업 육성. 이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의원하고도 국가혁신 전략 포럼도 만들고 네네. 또 어떤 당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를 선점적으로 이제 좀 제시해 나가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양재대로 수서원 아들목 방향 구룡마을에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대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조심히 지나시고요. 고속도로 정체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밀립니다.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과 비봉 또 광명역부터 6km씩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까지 14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오산과 수원 일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산막과 남동부터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용인휴게소에서 반월터널 사이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이후 군자 분기점부터 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건강에 관한 궁금증 파고 또 파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건강 파파뉴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상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바로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파파뉴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병욱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량하고 시원한 탄산음료가 자주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교수님,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더 시원한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 갈증 해소에 효과가 좋은가요? 사실은 이제 갈증 해소라고 하는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낀다는 거는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탄산음료라. 네. 탄산음료는 우리 몸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탄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당류, 그리고 전해질들이 들어있잖아요. 네네. 따라서 마실 때는 갈증을 해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는 더 많은 당류, 예.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전해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물이 더 필요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생수가 막 실제로 필요해 이렇게 몸이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물이 더 필요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맛이 나는 음료, 이른바 가당 음료 중에는 액상 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이 있습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하루 한 잔 정도도 안 되나요? 한 잔도 안 마시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순신 장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힘을 내기 위해서 네. 가당 음료를 마셨을까요? 사실은 없었겠죠? 예. 탄산음료랑 이런 가당 음료는 자본주의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탄수화물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한 잔씩 마신다고 하다 보면 그런 탄수화물이 주는 가당음료 또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들이 우리 몸에 주는 그런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한 잔씩 마시는 그런 탄산음료, 과일음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탄수화물로 이해가 되면서 우리 몸이 쫓는 네. 그런 음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과일 음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 과일 주스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사과를 우리가 씹어서 먹다 보면 그 사과 안에 있는 과육이라든지 식이 음료들도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네. 그걸 갈아서 쭉 마시다 보면 혈당은 올라가고 결국 인슐린도 따라 올라가고 더 단 걸 찾는 그런 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과일이라고 해서 당류를 우리가 경계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2458님. 고등학생 아들이 매일 음료수를 2-3병씩 마시고 있습니다. 탄산을 마시면 여드름과 연관성이 큰가요?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사실 여드름은 우리 호르몬과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 예. 사실 음료 또는 얼굴하고 음식도 굉장히 관심이 높을 텐데요. 아니 음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드름이? 저는 음료 말고요. 네. 우리 자식이 네. 저희 아들과 딸이 중고등학교 때 단 음식 즉 이런 과당 음료, 네. 설탕이 많이 있는 음료를 마시다 보면 여드름은 지나가겠지만 결국 당뇨 때문에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당뇨를 걱정할 것 같습니다. 네. 피부는 우리가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한 번은 우리 당뇨는 우리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 청취자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뭐 여드름과의 상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뇨하고는 직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 제로 음료, 그러니까 설탕 사용하지 않는 음료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제로 음료에 정말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지 제로 음료라고 광고를 하면 그래서 제로 음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리 제로, 무설탕 네.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그런 음료수를 보면 확실히 제로, 무설탕 네. 등이 이런 당류가 적은 거는 맞는데요. 기존에 단 음식, 단 음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겠다면 담배 중에 저타르 네. 또는 유해 물질들이 있는 담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또 그런 분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미국에서는 제로 음료, 즉 설탕이 없는 그런 음료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것들을 마신다고 해서 이런 설탕 또는 당류의 그런 소비가 줄어들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류는 진짜 제로인데 다른 첨가물이 좀 들어가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당류는 줄지만 앞으로도 당에 대한 의존도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로든 아니면 그냥 있는 당류 음료든 우리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로 또는 저당 음료들이 왜 그런 걸 판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데요. 0055님. 물보다는 달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로 갈증을 달래는 걸 좋아합니다. 단맛이 적은 수박 같은 건 건강에 더 좋은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말씀 드리면 네. 수박, 복숭아 너무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당을 너무 급격히 돌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몸이 원하는 거는 바로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수분. 사실 가짜 순수한 배고픔처럼 물. 예. 순수물, 가짜 배고픔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물입니다. 수박이라든지 과당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배고픔이거나 갈증이 난다면 물을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정말로 갈증이 난다고 또는 어떻게 원하는 그때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수박 이런 그 시원한 저 과일들도 결국은 그 우리가 많이 먹게 되잖아요. 또 그 막 더우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 절대적으로는 당이 또 축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발암 여부 그런 건 이제 최종 결론이 났습니까? 이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네. 2년 전에 국민의 방송 KBS에서 저를 불러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스파탐 자체가 발암 물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스파탐을 흔히 먹는 김치 또는 우리가 마시는 여러 음료 중에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 조상님들은 물을 마셨는데 왜 설탕이 들어있는 청량물을 마시고 예. 그게 걱정돼서 아스파탐은 뭘까요? 즉 아스파탐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먹는 이런 단순당, 과당 예. 그리고 커피에 넣는 카페라떼 등이 들어가는 그 추가하는 그런 설탕 음료들을 걱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걱정되는 분들은 당이 없는 탄산수도 이제 많이 드십니다. 당 없는 탄산수 이건 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사실 이 탄산수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제 의사님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탄산수를 먹고 소화가 잘 되나? 아니 이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나? 사실은 탄산수는 일부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주성 식도염이나 네. 또는 위에 가스를 들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녁 식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우리 KBS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산수는 네. 소화에 도움은 되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제가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뭐니 해도 역시 물이다. 맞습니까? 저는 제 이름이 네. 일병이 아니라 제 별명이 물병옥입니다. 예.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가 좋아질 수 있지만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라든지 네. 하시에는 역시 물이 최고 같습니다. 물이 최고고요. 물 마신 다음에 KBS 라디오 들으면서 시원하게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파파뉴 유병욱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선 지금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기는 트럼프가 처음인데요. 오늘은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판도 알아보겠습니다. 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형사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판의 핵심은 뭐고 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세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혐의는 지난 2016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네.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라고 하는 여성과 2006년도에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이 폭로될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네. 그거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 기록 문서를 조작해서 그 비용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튼 경찰청이 지난해 3월에 이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관련된 3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은 기소한 지 13개월이 지난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피고인 변론 전차가 지난 20일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그 최후 변론 내용이 이제 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배심원단 평결 그리고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스토미 데니얼스란 여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언론에 거론됐던 이름인데 예. 어떤 여성입니까? 스토미 데니얼스 미국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직도 이 여성이 문제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스토미 데니얼스는 예명이고요. 본명은 스테파니 클리퍼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성인 영화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네. 주리 할리우드 영화에도 참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니얼스가 언론과 인터뷰 에서 2006년 7월에 자선 골프 대회에 자기가 이렇게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그때 트럼프를 만나서 성관계도 하고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트럼프는 셋째 부인 멜라니아와 결혼 생활 중이었는데 멜라니아가 그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유명한 기업인이기 때문에 대선 출마 전인 2011년에 이미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이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트럼프가 모종의 관계다라는 소문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언론사가 접촉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트럼프 측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제 협박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인터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 그거를 막았는지 이제 보도는 되지 않고 문제가 된 2016년 대선 시점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한참 이제 대선 유서를 하던 중이었는데 네. 당시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하 발언으로 이제 여성 표심이 조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토미 데니얼스와 관련된 불륜설이 다시 이제 터질까봐 본인의 이제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3만 달러를 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의 인터뷰 기사는 그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되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18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입을 이제 뭐 이런 것을 발표를 안 하겠다라 해놓고 그렇게 발표를 했냐라고 해가지고 트럼프 측으로부터 아주 강한 뭐 이런 협박 같은 거를 받았다고 이제 훗날 이제 데니얼스가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네.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을 줬다고 자신이 트럼프를 대신해서 돈을 줬다라고 한 이 코언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맞다. 자기가 트럼프를 나중에 갈라섰어요. 예, 트럼프하고. 갈라섰어요. 네, 그렇게 된 그래서 겁니다. 이제 뭐 자신이 이제 자신이 먼저 돈을 13만 달러를 구해서 줬고 그 돈을 법률 자문비다라고 해서 트럼프에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청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의 이제 공적 자금 같은 것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내용이 이번 재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자, 트럼프는 이번 건 말고도 뭐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 네. 이런 스캔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형사 재판에서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네, 뭐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스토미 데니얼스를 만난 거는 사실이지만 성관계 없었고 불륜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줬다고 시인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 뭐 대선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 여자가 허위 주장을 자꾸 하니까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돈을 줬다 이렇게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번 재판에 출석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법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직접 증인석에는 서지는 않았고 트럼프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이제 법정 안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법정 밖에 나와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거는 표적 수사고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해서 사법당국을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입막음 돈 그 네. 혐의 말고도 여러 건으로 이제 기소돼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입막음 돈 재판 외에도 여러 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수가 많지만 11월 5일에 대선 전에까지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번 형사건이 거의 유일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임기 중에 그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에 자신의 그 저택에 있는 마라라고로 가져갔던 혐의 이런 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정들이 다 미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혐의에 대한 이런 재판도 이런 것들은 다 대선 전에는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될 거고. 로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당연히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입막음 돈을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는 거는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번이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은 검찰 측에서는 이 돈을 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업의 돈을 끌어와서 이걸 기업 문서를 조작해서 이거를 법률 비용이다라고 조작을 해서 이 돈을 지급했다라는 거를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혐의가 34건이나 되는데 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이 대선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배심원단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배심원 판단이 나온 다음에는 이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할 텐데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재판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그 파장도 좀 다르게 나오겠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재판 관련돼서 법정 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배심원단의 대표들가 나와가지고 그 피고의 형량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배심원단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어떤 거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이제
인정하는 것도 있고 어떤 혐의는 또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이 이 만장일치로 전체를 다 이 34건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을 하거나 전체를 다 이 뭐 무죄를 판결하거나 이런 건도 이제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만장일치를 못해서 그걸 유의미한 판결을 못 내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유죄 판결 받아도 대선 행보에 결정적 타격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좀 시간이 걸려야지 판사가 이제 징역 어떤 형을 내릴 텐데 선고를 할 텐데 뭐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뭐 최대 징역형까지 갈지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뭐 또 좀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뉴욕주의 법률에 따르면은 기업 문서 조작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라고 합니다. 기업 문서 조작. 예, 그렇습니다. 중범죄라고 합니다. 네. 44개의 혐의가 각각의 한 최대 한 4년형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치로 만약에 전체가 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뭐 136년이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당연히 항소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재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대선 전까지 뭐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연방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이제 뭐 후보 등록 직전에 14년을 미국에 살아온 35세 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피고인이나 기결수라고 해도 네. 입후보를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선 행보에는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불가능하진 않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저는 34건 전체가 다 무죄 판결 그러니까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네. 근데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전체 만장일치 무죄 가능성, 전체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실패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경우가 가장 난감합니다. 그냥 네. 판사가 직접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판사가 5심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제 5심이라고 하는 게 재판의 심리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검찰은 이제 새로운 배심원단을 선정해서 재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대선 전에는 구성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측에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못 봤다고 하는 거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도 판단을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주장이 먹혀 들어갔건 예. 셈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아마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은 그 8년 전에 네. 2016년 그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됐었죠. 네.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었나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대선 막판에 뭐가 터졌냐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성 스캔들이 이제 거론이 되다가 네. 음란 녹취 파일이라는 게 맞아요. 나왔어요. 그 그래요. 자기가 뭐 여성을 라카룸 네네. 대화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적나라한 그 문구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트럼프는 이제 끝났다. 네.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네네.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도덕적 기대감이 본래부터 낮았기 때문에 예. 이게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쨌든 미 언론도 그런 분석을 하는 데도 네네네. 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 옛날 얘기를 이렇게 끌어들였냐면 이런 이 성 스캔들과 그 판결 결과가 네. 과연 실제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무소속 유권자들은 절반 정도가 이번에 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뭐
트럼프한테 표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네. 공화당 유권자들도 4분의 1 정도는 같은 의견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성스 스캔들과 관련된 형사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다 다른 사안, 예를 들면은 공공 문서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라든지 네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이런 혐의와 비하면은 이것도 중대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덕성에는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유력 대선 주자를 단죄까지 하는 길로는 사안이 좀 가볍다라고 보는 게 유권자들의 대부분의 또 마인드이고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듯합니다. 근데 또 이게 지난해 3월에 맨하튼 검찰청이 기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많은 기부금을 이 재판에 쓰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부금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모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좀 미심쩍게 생각하거나 워낙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트럼프에게 표를 집결하는 효과를 사실상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러니네요. 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히려 표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특히 지지자들은 별것도 아닌 사안으로 트럼프가 너무 사법부로부터 박해를 당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하나의 사안은 매우 중대합니다. 근데 지지자들은 그런 시선이고 유권자들 중에 일부 유권자들도 그렇게 보는 듯한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정말 모르겠다가 진짜 대다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연초만 해더라도 바이든이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거의 따라잡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동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대선 결과가 경합주에서 갈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석이 나오죠. 네. 경합주가 7곳인데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 대선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표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약 20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대선 때 그 선거인단 수에서는 약간 뒤져서 트럼프에게 패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주력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이 7대 경합주 중에서는 대부분 지금 트럼프가 5곳에서는 앞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으로는 트럼프가 조금은 더 바이든에 비해서 유리한 국면이다 봐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엔 첫 TV 토론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000님 전종철 기자님 진행 참 좋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동네 마음 좋은 아저씨 같아요. 5988님 지금 둘레길 걸으면 뉴스레터 K 들어요.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라는 말 생각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파파뉴 코너에선 탄산음료 자제하자 이런 얘기 나눴는데요. 시원한 음료 대신 시원한 음악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끝없는 가능성